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유독 그 이름만으로도 듣는 이에게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는 왕이 있습니다. 사로잡혀 피바람을 일으킨 폭군, 그의 이름은 바로 연산군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짧고도 비극적인 생애를 연도별로 따라가며 그 안에 숨겨진 어둡고 슬픈 이야기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476년 한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조선의 9대 임금 성종과 패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이융, 훗날 연산군으로 불리게 될 비운의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운명의 비극을 등에 업고 태어났습니다. 윤씨는 중전이 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그를 낳았지만 질투와 투기로 인해 패비가 되는 비극을 맞이했고, 이는 어린 연산군의 삶에 지울 수 없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위 계승권자였고, 단종 이후 오랜만에 나온 적장자 출신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영광 뒤에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운명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배경이 그의 불안정한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비극을 알지 못한 채 1483년 그는 불과 7세의 나이에 세자에 책봉됩니다. 어린 나이에 세자라는 막중한 자리, 이는 그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그는 조선 왕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왕의 제목으로 길러졌습니다. 왕실 교육과 예법을 배우며 미래의 군주로서 필요한 모든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488년에는 신승선의 딸과 혼례를 올리며 왕세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탄하고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결핍과 불안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온전한 모성애를 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처는 훗날 그의 폭정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494년 성종이 승하하자 18세의 젊은 나이로 그는 조선의 10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스물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은 연산군. 그는 즉위 초부터 섭정을 받지 않고 직접 정치를 이끌어갔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나 동시에 어떠한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언관들의 목소리를 싫어했으며 이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실 종친과 외척들에게 관직을 주거나 심지어 자신을 길러준 유모에게 과도한 토지를 하사하려 할 때마다 신하들이 반대하자 그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와 불만은 이때부터 서서히 표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순간들이었으며, 이러한 초기 갈등은 훗날 그가 언론기관을 탄압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왕이 곧 국가이며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라는 극단적인 왕권 강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98년 연산군의 통치에 첫 번째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성종대에 등용되어 훈구 세력을 비판하던 살인파가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 조의제문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연산군은 이를 빌미로 삼아 살인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이 사화는 단순한 정치적 다툼을 넘어 연산군이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그의 무자비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손에 피가 묻기 시작한 순간이었으며, 이는 훗날 더 큰 피바람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연산군은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은 자신의 왕권을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어머니 패비윤 씨에 대한 진실은 그를 서서히 광기의 나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4년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피바람 중 하나인 갑자사화가 터집니다. 이 사화는 패비윤 씨의 복권 문제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연산군은 오랫동안 정현왕후를 자신의 생모로 알고 자라다가 성종의 묘비명을 쓰는 과정에서 어머니 윤 씨가 사사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그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다시 헤집었고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인물들을 향한 그의 복수심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윤필상, 김갱필 등 수많은 공신들을 처형했습니다. 단순히 처형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하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이미 사망한 한명회 같은 인물들은 무덤에서 파내어 시신을 훼손하는 이른바 부관참시라는 잔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찼고 그의 손에서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 광기 어린 복수는 그의 정신을 더욱 병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광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자 그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폭정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며 잔혹한 복수를 이어갔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폭정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그는 살인과 훈구 세력을 모두 억누른 후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백성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언론기관인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왕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통로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는 완전히 독단적인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의 통치는 가혹한 고문과 공포정치로 점철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작은 실수에도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밀고를 장려하고 사소한 트집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여 고문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는 궁궐 내에서 연회를 끊이지 않게 열었고 음행과 사치에 빠졌으며 사냥을 즐기기 위해 민가를 강제로 철거하고 백성들의 터전을 빼앗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고 그의 광기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글 사용을 탄압하는 어리석은 정책까지 펼쳤습니다. 언문으로 쓰인 서적을 불태우고 한글 사용자를 잡아들이는 등 백성들의 의사소통, 수단마저 빼앗으려 했던 그의 모습은 진정한 암군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연산군 시대에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그의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연회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을 탕진하며 흥청과 운평이라는 기생들을 동원해 향락을 즐겼던 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대간들과 자주 대립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고 심지어 아버지 성종의 묘호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킬 정도로 자신의 권위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무당굿을 좋아하여 스스로 무당이 되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었으며 특히 처용무를 좋아했다는 기록은 그의 기이하고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는 유흥에 탐닉하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행위에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한시도 평온할 날이 없었으며 백성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향락을 넘어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저버린 무도한 행동으로 비쳤습니다. 이는 결국 그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폭정은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506년 그의 폭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신하들, 박원종, 성희안 등이 주도하여 중종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반정 세력은 순식간에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졌고 그의 통치 12년 만에 모든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외딴 섬으로 쫓겨난 그는 그해 11월 6일 불과 29세의 젊은 나이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은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의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인 삶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한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기억하지만 그의 삶은 동시에 깊은 상처와 비극으로 점철된 한 인간의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군으로 불리며 왕의 묘호를 받지 못한 비운의 왕입니다. 그의 생애는 어머니의 비극으로 시작되어 광기와 폭정으로 얼룩졌고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권력의 덧없음, 그리고 운명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섬뜩하고도 슬픈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의 이름이 주는 공포 속에는 이해받지 못했던 한 인간의 슬픔과 외로움이 함께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산군이라는 이름이 남긴 지울 수 없는 여운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군의 일대기가 아닌 인간 본성의 복잡다단함과 권력의 양면성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하나의 비극적인 서사시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광기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우리는 영원히 탐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종의 적장자로 태어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연산군,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폭군이 될 수밖에 없던 그의 마음을 누군가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